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1살이죠. 남편과 저는 평생을 맞벌이로 살았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30년을 일했고, 저는 식당 주방 보조로 25년을 일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 마디도 굵어졌지만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은평구에 20평 남짓한 아파트를 샀어요. 그게 우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외동딸 지혜를 낳고 키우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맛있는 것도 못 먹어봤죠. 그저 딸 하나 잘 키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지혜가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느라 남편이 주말에도 일을 더 했어요. 저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지혜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부모 속도 안 썩였죠. 대학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을 때 남편이랑 둘이 소주 한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지혜는 회사 생활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몇 년 다니다 보니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제법 받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말했어요.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6년 전 일이에요. 지혜는 그 남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예의도 바르게 차려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지혜 씨랑 사귀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어요. 저는 민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수는 그 뒤로도 지혜랑 함께 자주 집에 왔어요. 올 때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건강식품도 사오고요. 어머님 요즘 허리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남편도 자네 참 괜찮은 것 같네 하면서 흡족해 했습니다. 사귄 지 2년쯤 됐을 때 지혜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민수 오빠랑 결혼하려고.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이 자기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죠. 남편도 좋아했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으니 빨리 결혼해라. 아빠는 딸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비용이었어요. 지혜가 결혼식은 호텔에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 다 초대하고 싶다고요. 사실 저희 형편의 호텔 결혼식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딸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양가에서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지만 우리가 낼 돈이 부족했어요. 남편이 퇴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4천만 원 쓰자.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30년 일한 대가였거든요. 허리 다치고 손가락 으깨지면서 모은 돈이었죠. 여보,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인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우리 연금 나오잖아. 딸 결혼은 한 번뿐이야. 결국 우리는 그 돈을 썼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호텔 연회장에 하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지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예뻤어요. 민수도 멋진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죠. 제가 지혜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신혼집은 전세로 얻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괜찮았죠. 지혜 부부가 독립해서 나가던 날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지혜야, 행복하게 살아. 딸도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 자주 올게.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습니다. 지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를 했어요. 엄마 뭐해? 오늘 저녁 뭐 먹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죠. 가끔은 민수랑 같이 집에도 왔습니다. 올 때마다 반찬을 잔뜩 싸가곤 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딸이 자주 연락하고 가끔 얼굴도 보니까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지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엄마, 나 아기 생겼어. 전화로 듣는 딸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도 기뻤죠. 손주를 본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지만 그때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전화하기 힘들어. 지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임신은 힘든 거니까요. 그래, 몸 조심해라. 힘들면 연락해. 제가 그렇게 말하면 지혜는 응,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어요.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 카톡으로 그런 메시지만 가끔 왔어요. 전화는 안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면 지금 애 재우는 중이야 하고 끊었죠. 1년쯤 지나니까 우리는 명절 때만 딸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도 몇 시간씩 차 타고 와서 밥 먹고 금방 가버렸어요.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애가 낯을 가려서요. 민수가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안고 있었죠. 저는 아쉬웠지만 참았어요. 육아가 힘든 거 알았으니까요. 손주가 태어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명절에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애썼어요. 지혜가 바쁜 건 이해했으니까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겪어봐서 알았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애한테 매달려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서운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지혜 연락 없네. 남편이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죠. 저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애 키우느라 바쁜 거야. 조금만 참자. 그렇게 1년이 또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여보,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눈은 떠 있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었어요. 저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뇌졸 중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빨리 와서 큰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왼쪽 몸을 쓰기 힘들어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입원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힘없이 말했어요. 발음도 어눌했습니다. 내가 짐이 됐네. 제가 남편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저는 그날 바로 지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몇 번을 걸었지만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아빠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입원했어. 급한 마음에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깜짝 놀랐어.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애가 열이 나서 병원에 있어. 주말에 갈게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빠가 쓰러졌는데 애가 열난 게 더 급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애가 아프면 걱정되는 게 당연하니까요. 주말이 됐습니다. 지혜는 오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애가 아직도 열이 안 내려서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 아빠한테 안부 전해줘. 저는 남편한테 그 문자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집에서 재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일주일에 2번 집에 왔죠. 저는 남편 옆에서 운동을 도와줬습니다. 힘들었어요. 남편은 혼자 화장실도 가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부축해서 데려가야 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숟가락을 들다가 흘리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자책했어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됐네. 저는 매번 남편을 달랬습니다. 곧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자. 그런데 딸은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어요. 1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카톡으로 엄마 아빠 어때? 하고 물어보긴 했어요. 저는 괜찮아, 많이 좋아지고 있어 하고 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 미안해. 그 말만 계속 반복됐어요. 남편은 제가 핸드폰 보는 걸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지혜한테서 연락 왔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응, 바쁘다고 주말에 온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슬펐어요. 명절이 됐습니다. 추석이었죠. 지혜가 온다고 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도 딸 온다고 기대하면서 재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지혜는 오후 2시쯤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를 안아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낯을 가렸어요. 싫어 하면서 민수 뒤로 숨었죠. 지혜가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엄마, 애가 요즘 낯을 많이 가려. 저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남편이 거실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아빠, 많이 불편하시네. 남편은 힘들게 말했어요.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음식을 차렸어요. 갈비찜, 잡채, 전, 여러 가지 나물들. 며칠 동안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죠. 지혜는 대충 먹었습니다. 엄마, 나 다이어트 중이야. 민수는 핸드폰만 봤어요. 식사가 끝나자 지혜가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집에 일찍 가야 돼. 벌써 4시였어요. 2시간밖에 안 있었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지혜 가족이 나가고 나서 집이 텅 비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이 저렇게 차가웠나? 저도 울었습니다. 그 뒤로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연락은 더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해도 안 받는 날이 많았어요. 나중에 문자로 미안해 엄마 애 재우느라 못 받았어. 이런 답이 왔죠. 저는 외로웠습니다. 남편 간병하면서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밤에 남편이 깨면 저도 깨야 했고 약 먹이고 운동시키고 밥 먹이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딸이 바쁜 거 이해했으니까요. 육아가 힘든 건 알았으니까요. 지혜도 힘들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견뎠어요. 가끔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 자는 소리 들으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외로웠습니다. 딸이 보고 싶었어요. 손주도 보고 싶었죠. 하지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1년에 명절 2번만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설날하고 추석이요. 그것도 몇 시간씩만 얼굴 보고 헤어졌어요. 매번 똑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무뎌져 갔어요. 딸한테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냥 우리 부부끼리 살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 간병과 집안일로 하루를 보냈어요. 남편은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왼손도 조금 쓸 수 있게 됐고 걷는 것도 예전보단 나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 도움이 필요했죠. 지혜한테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연락도 거의 안 했어요. 가끔 명절 전에 언제 올 거니? 하고 물어보는 게 전부였죠. 지혜는 엄마 그때 갈게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모녀 사이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난달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혜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3개월 만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혜야?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손주가 다쳤나 아니면 지혜가 아픈가 싶었죠. 왜 무슨 일 있어? 그런데 지혜가 한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사려고 하는데 대출이 좀 부족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집을 산다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전세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가 부족하대. 지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혜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은평구집 혹시 내 명의로 증여해 줄 수 있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증여요? 우리 집을요?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했어? 은평구집 말이야.
그거 내 명의로 바꿔주면 안 돼? 그럼 내가 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대. 안부 인사도 없었습니다. 3개월 만에 전화해서 첫마디가 집 달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야, 그 집은 나랑 아빠가 살아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국민연금이랑 아빠 연금 나오잖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딸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죽겠어. 엄마 아빠는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우리 딸 목소리가 맞나 싶었어요. 지혜야, 진정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계속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진정하긴 뭘 진정해. 엄마는 몰라.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지혜는 자기들이 알아본 집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아파트래요. 7억대라고 했습니다. 신축이고 학군도 좋다고 했어요. 손주 교육을 위해서 꼭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 한도가 부족하대. 민수 오빠가 알아봤는데 내 명의로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대.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7억이요? 그런 집을 사겠다고요? 지혜야, 그건 너무 무리 아니야? 전세에서 살다가 갑자기 7억짜리 집을? 엄마는 몰라.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사. 지혜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내가 외동딸이잖아. 어차피 나중에 그 집 다 내 거잖아. 미리 명의만 바꿔놓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그 집은 나랑 아빠가 사는 집이야. 엄마 아빠는 연금으로 월세 살면 되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더러 집을 내놓고 월세를 살라고요? 지혜야, 정신 차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지. 지혜는 계속 말했어요. 민수가 계산해봤다고 했습니다. 제 명의로 은평구 집이 있으면 그걸 담보로 2억 정도 더 대출받을 수 있대요. 그럼 7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되잖아. 지금 증여하면 세금도 덜 내고. 전부 민수가 짜놓은 계획이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집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 동의도 없이 다 계획을 세워놨던 겁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안 돼? 지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 모시고 살 거니까 미리 명의만 바꿔놔도 되잖아. 모시고 살겠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2년 동안 병문안 한 번 안 온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혜야, 엄마 말 잘 들어. 그건 안 돼. 엄마 진짜 이기적이다. 딸이 저한테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뭘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내 거 될 집인데 미리 명의만 바꾸자는 거지. 제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섭섭했고요. 지혜야, 그 집은 아직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엄마. 그리고 나랑 아빠는 그 집에서 계속 살 거야. 다른 곳으로 안 가. 지혜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엄마 진짜 답답하다. 생각 좀 해봐. 내가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누구한테 전화 왔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남편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방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지혜가 뭐라고 했는지, 어떤 요구를 했는지.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인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차피 내 거 될 집인데. 엄마 아빠는 연금으로 월세 살면 되잖아.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자? 아니, 잠이 안 오네. 우리 부부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혜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기 싫었지만 받았습니다. 엄마, 생각해봤어? 인사도 없이 그 말부터 했어요. 지혜야, 엄마 말 들어. 그건 정말 안 돼. 왜 안 되는데? 지혜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 집은 나랑 아빠가 사는 곳이야.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필요하긴. 나중에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 같이 살겠다는 말이 또 나왔어요. 엄마 아빠 모시고 살 거니까 미리 명의만 바꿔놔도 되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아빠 쓰러졌을 때 병문안 한번 왔니?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건 그때 애가 아파서 2년이야. 2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시고 살겠다고? 그 말을 엄마가 어떻게 믿니?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진짜 모실 거라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려워. 미안하다. 엄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카톡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왔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 이건 나를 위한 것도 아니야. 손주 교육을 위한 거야. 엄마가 이기적으로 굴면 손주가 피해를 봐. 좋은 학군에서 살아야 애가 좋은 학교 가지. 메시지가 계속 쌓였어요. 하루에 수십 통씩 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메시지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답 안 해? 무시하는 거야? 정말 실망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나는 엄마 딸인데 이렇게 차갑게 대해?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메시지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마 정말 이기적이다. 자식한테 도움도 안 되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손주 얼굴도 보지 마. 저는 핸드폰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 딸이 맞나 싶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혜한테 또 연락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딸이 언제 저렇게 됐을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누군지 몰라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였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혼자 왔다는 게 이상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는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들어오게.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남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자네 왔나? 남편이 말했어요. 네, 아버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저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제가 물었어요.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증여 서류 가져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네, 우리가 증여하겠다고 했나? 어머님, 이건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거 지금 주시면 세금도 절약되잖아요.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는 그럴 생각 없네. 민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까? 고집이라는 말에 제가 기가 막혔어요. 자네, 이건 고집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혜가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매일 울어요. 친구들은 다 좋은 집에서 사는데 자기만 전세 산다고. 애도 좋은 학군에서 키우고 싶다고.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남자로서 자존심 상해요. 처가에서 도움 하나 안 받고
이렇게 사는 게. 다른 집들은 다 부모님들이 도와주던데. 저는 화가 났어요. 자네, 우리가 결혼할 때 4천만 원 도왔잖나. 그건 결혼 비용이잖아요. 그 정도는 당연히 내주셔야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도 일어났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들을 것도 없어. 당장 나가.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거 왜 지금 안 주시는 겁니까? 아버님, 어머님은 연금 나오잖아요. 나가라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또 쓰러질까봐 겁이 났어요. 여보, 진정해. 제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이렇게 나오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지혜도 마음 상할 거고.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남편 등을 쓸어주면서 물을 가져왔어요.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민수가 그렇게 무례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또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엔 지혜였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한테 심하게 했다며? 늙으면 요양원 가셔야 할 거야. 우리는 안 모실 거야. 손주도 만나지 마. 이기적인 할머니 얼굴 안 보여줄 거야.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한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남편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무서웠거든요. 민수가 다녀간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메시지 내용을 숨겼어요. 남편이 또 흥분할까봐 무서웠거든요. 혼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지혜였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었고 민수도 같이 있었어요. 큰 가방도 들고 있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갑자기 왜? 명절에 고향 내려간다고 했잖아. 여기서 하루 자고 가려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명절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거든요.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미리 온 거야. 여기서 좀 쉬다 갈게. 민수가 짐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깐 자네. 제가 말렸지만 민수는 이미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혜가 손주를 소파에 앉혔어요. 엄마, 물 좀 줘.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물을 갖다 줬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지혜 왔나? 네, 아버님. 하루만 묵고 갈게요. 민수가 방에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하루라고요? 저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지혜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며칠만 있다 갈게. 며칠? 아까 하루라고 했잖아. 그게 민수 오빠 회사에서 휴가 나왔거든. 그냥 여기서 좀 쉬다 가려고. 며칠이 뭔지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했어요. 그날 밤 민수 부부는 안방을 썼습니다. 저희 부부는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지혜는 아침 늦게 일어났어요. 저는 아침을 차렸는데 지혜는 대충 먹었습니다. 엄마, 나 다이어트 중이야.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손주는 방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지혜야, 언제까지 있을 거야? 글쎄, 좀 쉬다 가야지.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혜 부부는 나갈 기미가 안 보였어요. 민수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지혜는 손주 돌보느라 바빴고요. 저는 식사를 계속 준비해야 했어요. 남편 간병하면서 새 식구밥까지 차리려니 힘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지혜한테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지혜가 저를 쳐다봤어요. 왜? 불편해? 그게 아니라 너희도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뭐 해?
여기가 편한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여기 좀 더 있어도 되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수는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밤이 됐습니다. 남편이 작은 방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언제까지 있을 건지 물어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이상해.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어요. 저는 아침 준비를 하다가 민수한테 물었습니다. 자네 회사는 안 가도 되나? 휴가예요. 휴가가 이렇게 긴가? 민수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진명에 바꿔주실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들으셨잖아요. 증여 서류에 도장 찍어주실 때까지 안 갈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자네 농담이지? 농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는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는 눈을 피했어요. 지혜야, 너도 이거 알고 있었어?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심이야. 어차피 줄 거면 빨리 주면 안 돼? 나가. 당장 나가.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이 사람들이 진명에 넘겨줄 때까지 안 나간대. 남편이 민수를 노려봤어요. 자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집 꼭 사야 하거든요.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저희는 장인 장모 집에 놀러 온 건데 뭐가 문제예요? 민수는 비웃었어요.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을 부축했어요. 남편이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약 좀. 저는 급히 약을 가져왔어요. 남편한테 먹이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지혜가 걱정스럽게 봤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너희들 때문이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집 좀 달라는 건데. 지혜가 볼멘 소리를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혜 부부는 정말로 떠날 생각을 안 했어요. 매일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쉬었습니다. 저는 밥을 해야 했어요. 설거지도 해야 했고요. 남편 간병도 해야 했습니다. 몸이 너덜너덜해졌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남편 건강이 더 나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졌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또 쓰러질까봐 무서웠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경찰한테 신고할까? 그게 되겠어요? 민수 말대로 딸내가 놀러 온 건데. 그럼 어떡하지? 우리는 막막했어요. 다음 날 저는 민수한테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제발 집으로 돌아가게 해. 우리 이야기 천천히 합세. 안 됩니다. 서류에 도장 찍으시면 바로 갈게요. 민수는 단호했어요. 저는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많이 안 좋아. 이러다 큰일 나. 그럼 도장 찍어주면 되잖아. 지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딸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 언제 이렇게 됐니? 엄마가 이기적이라서 이러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정말 위험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 집 팔고 떠납시다.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집을 팔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 당신 건강이 더 나빠질 거예요.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차라리 그게 낫겠어.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조용히 작은 방에서 통화했어요. 집 좀 내놓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사가 다음 날 왔습니다. 저는 지혜 부부가 외출한 사이에 집을 보여줬어요. 중개사는 집안을 둘러보고 시세를 말해줬습니다.
요즘 이 동네 시세가 괜찮아요. 빨리 나갈 것 같은데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안에는 나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중개사가 가고 나서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할 수 없어요. 우리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날 저녁 지혜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차렸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대요. 내일 오전에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저는 지혜한테 말했어요. 내일 오전에 집 좀 비워줄 수 있어? 왜요? 친구가 놀러 온대. 지혜가 의심스럽게 저를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혜 부부는 손주를 데리고 나갔어요. 예비 구매자가 왔습니다. 40대 부부였어요. 집이 깨끗하네요. 관리 잘하셨어요. 부부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방마다 둘러보고 베란다도 확인했어요. 좋아요. 이 집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약은 일주일 뒤에 하기로 했어요. 잔금은 한 달 뒤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계약됐어요. 그래, 빨랐네. 이제 지방에 집을 알아봐야죠. 저희는 인터넷으로 충청도 쪽 부동산을 찾아봤어요. 조용한 소도시에 2억대 빌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좋네. 병원도 가깝고 우리는 며칠 뒤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었어요. 저는 지혜 부부 몰래 부동산에 다녀왔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서류에 서명했어요. 한 달 뒤에 잔금 치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지혜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말했어요. 지혜야,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지혜가 귀찮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이 집 팔았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집 팔았다고.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요? 민수도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일주일 전에 계약했어. 한 달 뒤에 잔금 받아.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왜 팔아요? 너희 때문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눌러앉아 있으니까 팔 수밖에 없었어.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계약 취소하세요. 안 돼. 이미 계약금 받았어. 계약금 돌려주면 되잖아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결정한 거야.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너무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넌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결정한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한 달 뒤에 이사 갈 거야. 그 전에 너희는 나가. 안 나가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그래, 그럼 있어. 한 달 뒤에 새 주인 들어오면 쫓겨날 테니까.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지혜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뭐라고 욕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 부부가 짐을 쌌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네. 지혜가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최선이야. 평생 연락 안 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손주를 안고 나갔어요. 민수가 가방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남편이 와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한 거야. 맞죠? 제가 잘한 거죠? 그래, 잘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충청도로 내려갔어요. 작은 도시였습니다. 공기도 맑고 조용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빌라 몇 곳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어때요? 2억 5천이에요. 깨끗한 빌라였어요. 2층에 있고 햇볕도 잘 들었습니다. 병원은 가까운가요?
걸어서 10분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렸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잔금 날이 왔습니다. 새 주인이 돈을 입금했어요. 저는 통장을 확인하고 열쇠를 넘겨줬습니다. 잘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틀 뒤 이사 날이었어요. 이사 짐센터 차가 왔습니다. 짐을 다 실었어요. 저는 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어요. 여기서 지혜를 키웠고 남편이랑 늙어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가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차를 타고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시간을 달려서 도착했어요. 새 집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네.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이사 짐센터 기사님들이 도와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노을을 봤습니다. 고요했어요. 서울과는 달리 차 소리도 별로 안 들렸습니다. 남편이 옆에 왔어요. 후회 안 해? 아니요. 안 해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조용히 삽시다. 그래.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혜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정말 이사 갔어요? 연락 좀 해요.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다가 또 지웠어요. 결국 아무 답도 안 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충청도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새 동네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빌라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2층이라 계단 오르기도 괜찮았고 햇볕이 잘 들어와서 집안이 따뜻했어요. 남편 재활 치료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병원에 물리치료실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서울에서보다 가까워서 오히려 편했죠.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리치료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니까 그런가 봐요. 남편이 조금 웃었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정말 그랬어요. 남편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혈압도 안정됐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불안했거든요. 지혜한테서 언제 또 연락이 올까, 민수가 또 찾아오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사라지니 몸이 편해졌어요. 동네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새로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다며?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공기 좋죠? 천천히 쉬다 가세요. 아주머니는 직접 담근 김치도 갖다 줬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동네 시장도 있었어요. 작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가면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정겨웠어요. 서울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말을 섞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은 돈도 정리했어요.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고 나니 통장에 3억 정도 남았습니다. 남편 치료비랑 생활비로 쓰면 될 것 같았어요. 연금도 나오니까 당분간은 걱정 없었죠. 저는 가계부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돈을 아껴 써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손주 생각이 났어요. 이제 4살이 됐을 텐데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말은 잘하는지 유치원은 다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혜 생각도 났죠. 밤에 잠들기 전에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새 가방 메고 환하게 웃던 모습, 중학생 때 시험 잘 봤다고 좋아하던 모습, 대학 합격증 들고 울던 모습, 그 딸이 언제 저렇게 변했을까요? 가끔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혜한테서 문자가 몇 번 더 왔었어요. 엄마 연락 좀 해요.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안 했습니다. 답장을 하면 또 집 얘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지혜한테 연락 왔어? 응, 왔어. 뭐래? 연락하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장 안 했지? 응.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장난감 가게를 봤습니다. 쇼윈도에 귀여운 인형이 있었어요. 토끼 인형이었죠.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사줄 수도 없는데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장난감 가게에서 귀여운 인형 봤어. 그래. 손주가 좋아할 것 같더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왜요? 내가 건강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잘한 거예요. 그때 집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빌라 앞 작은 화단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고 목련도 하얗게 피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그 꽃들을 봤어요. 예뻤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언니, 우리 같이 경로당 가요. 경로당이요? 네, 여기 경로당 좋아요. 사람들도 착하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보세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저는 아주머니를 따라 경로당에 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고 계셨죠. 새로 오신 분이에요. 아주머니가 저를 소개했어요. 어서 오세요. 서울서 오셨다며?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차를 한 잔 주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도 조금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어땠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사람들이 다들 좋더라고요. 다행이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그럼요. 잘한 거예요. 가끔 후회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래요. 남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최선이었으니까.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더웠지만 서울보다는 시원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로당에 자주 갔어요. 친구도 몇 명 생겼습니다. 남편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조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게요. 여기 온 게 잘한 것 같아요. 저희는 저녁마다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천천히 서로 손잡고 걸었어요. 어느 날 지혜한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응, 나야.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나도 보고 싶어. 그럼 한번 만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혜야, 엄마는 이제 충청도에 살아. 서울 안 가. 그럼 제가 갈게요. 집 얘기는 하지 말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알았어요. 안 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혜한테 전화했어요? 응. 뭐래? 만나자래. 만날 거예요? 저는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여전히 많았어요. 내가 잘한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별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이게 우리한테 최선이었으니까요.